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칙설 시작합니다. 고금리 공포가 2022년 부동산 시장을 덮쳤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무서운 속도로 오르던 집값이 한순간에 꺾였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 연끌족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영끌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던 집값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는 언젠간 다시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겠죠. 반등이냐 아니면 더 깊은 침체냐, 2023년 개묘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생기니까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과거에도 몇 차례 대폭 금리 인상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여파가 심상치 않다.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최근 한 2년여간 겪었던 그런 그 정도의 초저금리를 지속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로금리에 제로금리에 가까웠기 가까운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레버리지에 대한 그런 과도한 활용이 이제 이루어졌던 사회 경제 전반에 있어서 그렇죠. 벌어진 현상이죠. 그게 특히나 이제 주택 시장에서는 그 2030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들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4%에서 6% 오르는 효과보다 2%에서 4% 오르는 효과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2%포인트인데도 체감은 그럼요. 완전히 다른 다르죠. 거죠. 이자에 대한 부분을 2%에 맞춰서 했다 그러면 대출 얻었다 그러면 4%가 되면 거의 단순하게 하면 2배의 어떤 원리금 부담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실제로 벌어지는 시장의 현상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죠. 가계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수마다 다 틀리지만 실거래가 지수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최근에 하락의 강도라는 게 1년 동안 거의 한 15%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니까 수도권이나 서울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한 것도 잠정지수의 어떤 하락폭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향후 단기간의 시장도 결코 지금의 하락 추세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는 좀 회복이 될까요? 내년에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얻는 시점인가 연준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된다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시장이라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낙관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실제로 차주들에게 오는 부담은 좀 레그가 있으니까 네네. 그게 시차가 갑자기 존재하겠죠. 멈췄다 그래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경기 전반에 대한 위축이 실제 고용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게 또 내년이 되면 이런 거주에 대한 수요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혹은 하락으로 단기간 전환된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 곧바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는 건데
말씀 들어보면 유례 없는 사안들, 이슈들이 좀 시장을 좀 지배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어떤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렇죠. 초저금리가 네. 이어졌고 네. 그게 또 영끌이라는 것도 이어졌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오히려 시장에 타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국 시중의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유지하거나 이제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체제를 다시 이제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의 우리 금리 등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단기 급등이라는 단어로 우리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그동안의 금리와 관련해서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시장 상황에 주택 가격 하락도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하락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전국 아파트 값을 보더라도 누적으로 11월 달까지 4.79% 하락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네. 사실 전체 전국의 모든 주택 유형을 평균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 내년에 2023년에 들어서면서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네. 즉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된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의 하락폭은 더 깊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지금의 상황은 불안감들이 거의 공포심에 가까울 정도로 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우리가 예전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1998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주택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2005년에서 2008년도에 그 금리 인상의 1차 시기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7, 8년 사이에. 그때 금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평균 금리가 4.4%였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3.25 정책 금리가 지금 3.25%로 지금 돼 있죠.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우리가 4.4%였는데 집값은 오히려 약 20% 정도 상승했던 바가 있습니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가 집값과 항상 연동되어서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그리고 또 외부적 요인들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사실 또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전 정부에서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그 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뭐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이상으로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체질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눌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규현 소장님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공포심이 있으니까 매수자들은 쉽게 나서지도 않고 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다주택자들은 좀 팔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뭐 내년에도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거래절벽이라고 지금 뭐 거의 통용해서 쓰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실거래량 조사하고 나서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해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거래가. 일단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지난해 구매자가 워낙 많았죠. 100만 가구 이상이 무주택에서 1주택 수요로 전환이 네.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가 정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거의 고점 수준에서 네. 진입을 해서 이제 처분을 해야 네. 되는 이런 근데 이자는 상황에 올랐고요, 내몰리신 올해. 분들이 많았고 예. 당시에 이제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대부분 투자 진입을 하셨었기 때문에 올해 이후로는 그런 수요가 사실 유발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울 네.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자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경험했던 그런 저금리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자들의 압박이 있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1월, 12월에 들어서 정부가 빠르게 규제 완화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아직은 이제 세금이라던가 이런 규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증여나 이런 것들은 선택을 했어도 이제
급매물을 받아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급매물 출시와 함께 실거래가 지수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네. 거래는 급락하면서 이제 절벽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네.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좀 더 올릴 올릴 것 것으로 같다고 다들 하니까. 예상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이제 간격을 맞추면서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를 좀 더 한두 차례는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경험했던 저금리에 비해서는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오른 새로운 고금리를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거기에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네. 기저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금리 실감적으로. 부담 심리적으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관망세를 보일 실수요자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입장이 예상이 되고 적어도 상반기 지나면서까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반기는요? 지금 금리 인상이 정부가 멈춰도 금리 수준은 높잖아요.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럼 괜찮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하반기부터는 저는 조금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네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올해 실거래가 지수로 거의 10% 가까이 과거 금융위기 때 1년 하락률하고 비슷하게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워낙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일부 급매물 위주의 지표라는 지적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 예, 네. 거래된 가격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낙폭이 가파르게 나타난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서울 수도권의 좀 신축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반등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바닥권에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 올해 상대적으로 거의 낙폭이 크지 않았던 광역도시 제외한 기타 지방도시들이나 네. 광역도시 중에서도 지금 입주 준공량 부담이 계속 겹쳐 있는 곳들은 내년에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값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은 내년에도 하락세 피하기는 어려운데 네.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 인상 레이스가 종료되고 나면 미국발 이제 인상 레이스가 종료되고 나면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되기는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는 지역 중심으로는 이번에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자금 여력을 가진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뭐 하우스푸어 이런 데에 대한 우려들, 특히 2010년대 들어와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커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럴까 걱정이 되는 게 워낙 대출 금리가 빨리 오르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주들이 월급의 한 60%는 대출 갚는데 쓴다라는 뭐 지표들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 벌면 60만 원은 대출에 일단 쓰는 거예요. 나머지 40만 원으로는 이제 뭐 먹고 사는 것부터 교육, 뭐 다른 여가 활동 이런 것들 나머지를 쪼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더 오른다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될까요? 좀 걱정이죠, 사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됐던 한 몇 년간의 그런 하락장에서의 그 하우스푸어의 문제 강도는 그렇게 심각한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게 뭐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아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유에 대한 그 부담을 그렇게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좀 심리적인 하우스푸어 문제였죠. 가격 하락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뭐 위축이 요인이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큰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현실적인 그런 선택의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보유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지금은 월급에 대한 부담이 뭐 2배씩 막 3배씩 이렇게 늘고 나면 특히나 자산에 대한 여력이 없는 젊은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투매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이게 심리적인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하우스푸어의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네네. 사실은 그 피해야 될 현상이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준비나 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인 게 그런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현실로서 다가오게 되면 네네. 그게 이제 금융시장으로의 어떤 리스크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렇게 재고 이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 여러 가지 뭐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하게 시장을 묶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보면 그런 규제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털어버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경착륙에 대한 강도를 줄이고 또 언젠가는 뭐 반등이 되겠죠. 뭐 처음에 네. 시작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겠죠.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반등을 할 반등하는 시점이 테니까 올 거다. 반등하는 시점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코어 근육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그런 코어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시장의 정상화 또 규제라는 거는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다 털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긴 한데 예.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는 막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안 팔려요. 네네. 이러니까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정면은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도 있지만 네. 거래 자체를 거의 봉쇄시키다시피 했던 거죠. 그래서 세제와 관련해서도 보유하는 데 대한 고통도 많이 주는 어떤 세제 변화가 있었지만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팔려고 했던 그런 선택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는 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매수하려고 하는 측에서도 매수한다는 게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식으로 되니까 부담을 많이 이제 가졌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하우스푸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교수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구입해서 자기가 적정하게 보유하려고 했는데 보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는 상황에서 팔려고 했지만 팔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의 경우에서 주택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 뭐 8분의 1 수준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여되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죠. 봉쇄돼버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하우스푸어의 양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정부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지금 많은 규제를 위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제 중에는 상당 부분 국회의 여러 가지 입법과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있는 야당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집값이 한 20% 정도 하락할 경우에 약 그 주택 대출자의 5%는 집을 팔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갖다 변제하지 못하는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니까 그게 이른바 우리가 하우스푸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경기 침체까지 위축이 된다면은 지금 상황은 정부가 단순히 어떤 정책을 좀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그 부분을 시장에서 그것을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까지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니까 우리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제가 뭐 더 마무리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지금 어느 때보다 야당이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정략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생활과 또 삶과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그 계획들을 갖다 좀 촘촘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하우스푸어 걱정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네, 일단
워낙 이제 대출 레버리지 의존도가 높았던 분들이 많고 지금 급격하게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서 DSR 수치가 뭐 더 대출을 받는 게 아닌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기는 하지만 은행권에서 실제 이제 내놓는 상품들의 이제 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 이제 금융당국도 관리에 계속, 들어가면서 네, 견제를 하더라고요. 더 치솟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높아요, 지금은 사실. 예, 지금 이미 8% 네, 보이고 너무 있는 높습니다. 상품들도 있기 네. 때문에 낮은 건 아닌데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미국 금리 상단이 예상되는 수준이 네.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따라 올라가야 되지만 금융당국도 지금 제재를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 이자나 뭐 금융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으나 이제 가게들의 대응력이라든가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의 대응력은 과거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 수준보다는 훨씬 더 견고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만 뭐 이미 올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라든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투매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급매물로 팔게 되는 이제 신규 구매자들이 1년 이내 팔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면서 이제 저성장 경기 둔화 상황에서 약세장이 지속이 되면 팔아야 되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어쩔 수 보여집니다. 없이라도.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이 뭐 다 구제를 해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수요자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해주면 이제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자산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상에 대해서는 네. 뭐 금리나 이자 부담 같은 것들을 체증식이나 거치식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조금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면서 자산 유지를 하고 집값 하락장에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리가 높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왔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세제나 대출 규제들을 좀 완화하고 있어. 아까 왜 이런 시장에서는 규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부도 나름 정상화라는 타겟팅을 걸면서 대출 규제는 좀 더 늘려주고 폭을 늘려주고 세제는 세율을 낮추든지 어쨌든 세부담을 좀 낮추는 뭐 취득세든 양도세 중과든 그리고 종부세든 낮춰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있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래 세금이 낮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자기가 이제 거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과거의 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네네. 이전 정부 시기에 저한테 이제 가장 특이하게 다가왔던 거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시장에 수요에 대한 그 구매자에 대한 차포를 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뭐 60%의 어떤 뭐 자가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누군가는 또 그걸 팔고 임대를 사고 팔고 임대를 해야 임대차 시장이 되니까 있어야 되죠. 그게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라는 차포를 띈 시장이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시장이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차포를 다시 장기판에 놔야죠.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 네. 기본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필요량은 바닥을 만들어질 수 깔리는 있는 거다.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난 정부에서 경험이고 요즘 벌어지는 뭐 서울에 있어서의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이. 그런 거래량의 예. 지속은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침체기에도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 자체를 지금 앗아가 버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역할을 수 있는 주체를 시장에 정상적으로 갖다 들여다 놔야지 거래량에 대한 회복이 가능해지고 시장에 있어서의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과 회복에 대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정부의 조치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네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재겠죠.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게 끝도 없이 하락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제 관심이 많은데 뭐 전망하는 거는 사실 싫어하지만 뭐 금융위기 우리나라 시장에서 벌어진 하락의 강도를 보면 실거래가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만 해도 한 18% 떨어지는 게 최대 하락폭이었고 그다음에 그 근원이 됐던 미국 주택 시장의 하락폭도 실거래가 지수로 해서 30%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난리가 난 그런 시장에서도 어떤 최대 하락폭이 30%가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 15%의 하락폭과 향후에 한 10%의 하락폭 정도가 맥시멈이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당기고 하락의 강도를 줄여주기 위한 준비,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규제 완화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워낙 뭐 얼어붙어 있으니까 네. 규제 지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묶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그렇고 네. 특히 수도권 일부 예, 지역들. 하남, 성남, 과천, 광명. 네, 이렇게 네 군데가 이제 묶여 있는데 지금 1월에 어떻게 되면 조정을 하겠다, 풀겠다라는 것을 추경호 부총리가 시사를 그 했기 시사를 때문에 했죠. 네. 문제는 어디냐, 그리고 서울은 과연 어느 수위로 풀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부의 지금 규제 완화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타이밍은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붕괴될 지경에 놓일 정도로 시간을 좀 끄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은 놓쳤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만일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면은 과거 정부의 예를 본다면 이것보다 더 이제 거래를 갖다가 촉진시키기 위한 다른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도 변화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네.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또 시장이 나중에 과열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재의 기존의 어떤 거래를 갖다가 막거나 굉장히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제가 볼 때는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은 늦었지만 지금에도 불가피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규제 지역의 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예전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규제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순간 상당히 종합적인 내용들의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제 패키지로 묶여 문제라든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세제 문제라든지 대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청약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재건축 관련되는 문제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내용들을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중에는 상당 부분은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한 해제 같은 경우는 굳이 법을 하지 않고도 규제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쓰면서도. 효과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규제 지역을 서울의 경우에서 지금 서울과 4개의 주변 도시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는 전체를 다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도 다요? 서울도 다. 아니 지금 서울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그런 말씀에 반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는데 서울의 지금 주택 가격이 예년에 그 뭐 10년, 20년 사이에 최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 상황에서 투기가 과열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규제를 해놓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말이 맞지가 않는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정부로서는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라든지 또는 예전에도 충격이나 이런 과도한 또 부양시키는 쪽으로 잘못 작동되거나 시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도 전체적인 어떤 서울이 상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다면 이제 강북을 먼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강북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주택 공급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는 과도하게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들이 먼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시간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골든타임 놓쳤다고 저는 하셨기 때문에. 서울이나 지금 주변의 성남, 하남, 그다음에 광명, 과천 이런 부분의 것들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시장 자체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화되도록 해서 지금 외부로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충격파를 갖다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체내화해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도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도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는 건 사실은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놓여있던 환경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질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고 우리는
과도한 투기 규제가 수요 많았기 억제라는 때문에. 식으로 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돌릴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강남이 과연 풀릴 것인가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은 아직 3가지 규제 지역이 다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투기 지역, 있을까요?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네. 조정 대상 지역 다 묶여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일단 서울에 15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소위 그래도 입지상 수요가 탄탄하고 반등 시점에 이제 수요가 몰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이나 투기 지역은 좀 풀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정도는 남겨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다만, 정부가?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을 남겨두더라도 지금 뭐 양도세 중과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24년 5월까지 유예를 연장하고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세금에 대한 규제들이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을 네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풀린 것 같은 효과를 내년에 나머지 규제들을 다 완화하면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강남 4구는 토지거래구역도 같이 네, 묶여 아직 있잖아요.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이제 풀리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투기적 성향으로 저희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소위 이제 예를 들면 외부 지역에서 투자를 들어오는, 해서 뭐 세를 네. 놓는다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거래가 가능해지는 그렇죠. 것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을 푼다 그러면 강남권도 금매물 중심으로는 가격 낙폭이 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좀 장기 반등 기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심리적으로 유발하면서 금매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거래를 좀 받아줄 수 있는 수요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최근에 지금 12월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이 경착륙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규제들도 풀릴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기는 꽤 합니다. 높다. 근데 지켜보셔야 되긴 하고 그렇죠. 근데 다만 규제를 풀더라도 사실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단초가 되어서 더 급락하는 것은 좀 막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은 생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나 뭐 반등 이렇게 연결되는 일종의 거는 V자 반등 같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건 자체가. 수요자들 구매력이라는 게 지금 이제 뭐 대출 금리라던가 네, 네. 경기 여건들에 이제 심리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상 상반기에 이제 약세장이 이어지는 동안 1분기에 규제를 상당 부분 다 풀고 나서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좀 더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그렇네요. 합니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지방 쪽에 이제 시장 약세장을 보이거나 미분양이 좀 심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카드라던가 이제 부양책에 대한 고민도 좀 빨리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존 주택을 구매하고 거래하고 또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뭐 새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뭐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했던 둔촌주공 청약 성적표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년에는 청약 규제들이 좀 풀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 청약 시장은 어떨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연결돼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청약과 관련돼서 분양가의 수준이라는 게 시세 대비해서 시세가 더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면 뭐 청약 시장이 꼭 살아난다는 보장은 보장은 사실 없고. 없겠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뭐 전 걱정하는 거는 이런 침체기에 있어서의 어떤 사항들이 공급의 위축을 지나치게 만들어가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규제 완화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다가올 어떤 급등에 대한 강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공급의 위축 때문에 그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울에 있어서의 가격 급등을 경기도와 비교해서 더 강하게 그 발생시켰던 원인은 공급의 문제거든요. 공급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이전 시장님도 그렇고 선택들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최소한 청약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위축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네. 시장 상황의 어떤 그 완충제의 도입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뭐 그 서울시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의 문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라는 게 사실 다 연결돼 있어서 뭐 강남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거래라는 게 가장 선호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강남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강북이 움직이고 경기도가 움직이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연쇄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거래가 강남에서 촉발이 돼서 그 판집을 또 누가 사고 이런 식의 연쇄고리의 수도권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거래 활성화라는 게 중요한 어떤 시장을 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돌파구의 역할을 원한다 그러면 네.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에서의 거래가 먼저 만들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상황에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선에서 저는 뭐 강남을 풀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 시장이 막 우리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예상이 않으시는군요. 힘들고 지금은 그 완충제, 네. 충격에 대한 완충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약시장의 문제와 연결돼서 결국은 기존 재고주택시장의 가격 변화라는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향후에 공급에 대한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들라 그러면 네. 결국은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먼저 쓰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가격을 함부로 통제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 시점에 가격이 지금 써야 될 카드를 먼저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를 때도 컨트롤 못하는데 내릴 때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청약 시장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이 사안이 더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전세 시장 좀 여쭤볼게요. 전세 요즘에 전세 사기 네. 뭐 저희가 빌라왕이라고 언론에서 그렇죠, 그렇죠. 거론하면서 네. 전세 사기 뭐 보증금 떼먹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전세 시장 쉽지 않다. 뭐 전세 종말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생기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세 시장은 그동안 우리 매매 시장하고 같이 이제 동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전세 시장의 흐름 자체도 우리 주택 매매 시장 상황들과 이제 커플링되어서 어떤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전세 부분들은 어떤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과 함께 굉장히 이제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그렇죠. 또 전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월세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 시장에서 상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월세 시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아마도 주택 시장이 완전히 바닥세를 갖다 확인하는 시점까지는 진행이 같이 될 가능성도 좀 많지 않겠는가. 월세가 오르는 예, 그렇죠. 흐름이요? 월세가 오르면서 전세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 전세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다 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임대차 시장에 그런 부분은 존속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어떤 전세 시장에서 전세 대란과 함께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 사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회화 문제화되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 속에는 저는 여러 가지 그것을 갖다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허술한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수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은 민간 임대 사업자로서 등록이 된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임대업자가 그쪽에 이제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 가입 자체가 보증기관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나 이게 너무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해주는 거죠. 위험성이 높을 네. 때 그런데 위험성이 높을 때 인수를 거절하는 상황이 되니까 세입자들은 어디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어떤 전세 물건을 찾아서 갖는 곳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선택을 갖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그런 행위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하고 강하게 그걸 제재를 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갖다 충분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상당히 많이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꾸 그냥 그런 현상 부분만 자꾸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환 보증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이 보증을 좀 더 인수하는 강화할 수 부분들을 있는. 거절하지 않는 그런 것들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처벌 위주가 아닌 네. 그런 제도적 보완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 뭐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문제이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100% 그걸 제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여전히 개인 임차인들의 뭐 관리나 노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이 노력을 해서. 예, 뭐 네. 계약 전에도 이 물건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러니까요. 확인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뭐 100% 모든 것을 나중에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종전에 비해서는 뭐 이런 보완책들이나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씩 마련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대비를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고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해 집값과 함께 급격하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적응을 하게 되면 다시 전세 수요나 이런 것들이 내년 뭐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재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사라지진 않을 보여집니다. 것이다 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보실 때도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전세 시장의 가격 이런 급락세 같은 것들이 좀 안정되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다시 주택 시장의 급매물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수용 가능한 가격선까지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고 수요자들이 금리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투자나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갑게 얼음처럼 굳어버린 부동산 시장인데 내년에 그리고 뭐 규제 완화나 또 금리 인상의 종료가 온다고 해도 이 따뜻한 바람들이 얼음을 녹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좀 개인들의 어떤 대출 상황과 또 집 대출 물건들, 주택 물건들을 좀 확인하셔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 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무 교수, 두성규 대표,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